31살에 시집와서 55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나로 산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김 과장 부인이었고 아이를 낳고부터는 수진이 엄마였으며 손녀가 태어난 후로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마트에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대화라는 게 있었나 싶습니다. 밥 먹어. 응. 일찍 들어와. 그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나서야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더군요. 서로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25년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딸아이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착했습니다. 딸을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내 딸이 나보다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것만 바랐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할머니라는 이름을.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기 이름으로 살았으면 하고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딸의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님이신가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탄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뒤에서 대형 화물차가 그 차를 또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딸과 손녀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사람은 그냥 멍해진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3일장 내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무너졌습니다. 35살의 젊은 남자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장례식장 내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흘 내내 물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사위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위 좀 챙겨줘. 저 사람 혼자 두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제가 매일 사위 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찬을 해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에 담아서 사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튼이 다 쳐진 어두운 집에서 사위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위야, 밥 먹어야지. 네, 겨우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갖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았더군요. 쓰레기통에는 배달 음식 용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위 집에서 밥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습니다. 제 목구멍으로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밥은 먹었습니다. 가끔 맛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문득 사위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이면 사고 난 날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우산을 쓰고 사위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살던 집이니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깜깜했습니다. 사위야? 나야,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아니, 신음 같은 소리.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위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딸의 사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그날 운전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모성애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죽어있던 신경이 깨어난 것처럼 50대 중반의 나이에 제 사위를 보며 가슴이 뛰다니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볼이 빨개져 있고 숨이 거칠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55살 할머니의 얼굴에서 제가 알지 못하던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을 사위를 피했습니다. 반찬은 문 앞에 두고 오기만 했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기 전에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도망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존재가.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사위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사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 오시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 밥이 그리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도 외로웠구나. 그도 누군가가 필요했구나. 결국 저는 그를 불러냈습니다. 사위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고 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또 술자리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요즘 남편은 자꾸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마 집에 있으면 딸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사위가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앉아. 네.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 한잔 할래? 네. 소주를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에 차올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가면서 말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야. 네, 어머니.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전 못하겠어요. 수진이 없이는. 수진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너무 외로워요. 나도 외로워.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슬픔 속에 있다는 것을, 같은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저도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는 두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금기가 소리 없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55살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떨림이, 뜨거움이,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도 30년은 젊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슬픔을 이해해줄 사람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그를 불렀습니다. 혹은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옆에서 자고 있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가, 얼룩진 피부.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55살 할머니가 35살 청년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그와 관계를 맺었을 때의 죄책감과는 다른 종류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어느 날 저녁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차위야. 네, 어머니. 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네. 남편이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싶어. 여기 있으면 자꾸 수진이 생각나서 못 견디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넌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좋아졌잖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넌 강한 사람이야.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에게는 친구가 아파서 간병을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르기는 합니다.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위에게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가끔 그가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그가 웃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저를 잊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그때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그의 손길이,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다시 살아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다가 마지막으로 나로 살았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금기였고 죄였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여자로 혹은 남자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욕망도, 감정도, 떨림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죄를 지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파도가 밀려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격렬하게 밀려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무늬처럼 제 안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5살에 다시 여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금기를 넘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외로웠던 사람입니까?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했고, 이미 살았고, 이미 떠났으니까요. 남은 건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보며 매일을